그 음모론은 게이 캐릭터를 보라돌이에 숨기는 동시에 드러내 게이라는 존재를 대중에게 친근하고 익숙하게 만들려는 음모가 있으며,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어린이용 인형극을 통해 게이는 사랑스럽고 무해하다는 세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찍이 우리가 그 음모론에 무슨 인상을 받기라도 한 걸까? 어쨌든 내 연보라색 책에는 늘 폐허로 존재하는 분홍색 책이 한 권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두껍고 넓은 분홍색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그 책이며, 그 책이 지금 내 식탁이 롤랑 바르트의 마지막 강의 뒤에 놓여 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한국어본 표지가 핑크색인 것은 저자인 스티븐 핑거의 성이 핑거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즐겁다. 2011년에 출간된 원본이나 그보다 늦게 출간된 페이퍼백 영문판 표지에서는 그와 같은 핑크색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페이퍼백의 표지엔 녹슬어 다루기 까다로워 보이고 그걸로 베이면 즉시 파상풍에 걸릴 것처럼 보이는 지저분한 면도칼이 실려 있다. 한국어본 표지에 등장하는 8명의 아기 천사도 영어본엔 등장하지 않는다. 아기 천사는 베럴 어길일까? 스티븐 핑거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히브리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문화권에 만연했던 야만적인 폭력에 관해 말하기도 하는데, 무슨 영문으로 한국어본 표지의 기독교 버전의 아기 천사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개신교 교회를 다닌 까닭에 어린 시절 내내 우상 숭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을 정도로는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처음에 저 표지를 보았을 때 선한 것과 천사와 악인은 전혀 불편한 것이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었다. 이것이 저것을 연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상이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고, 거기서 상식은 무슨 일을 할까? 선한 것과 천사와 악인은 핑크 속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 누가 뭐라건 인류의 역사는 덜 폭력적인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우리는 종일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고 분투한 스티븐 핑거의 노력은 내게도 경이롭지만, 그의 핑크는 내게 늘 핑크 트라이앵글을 떠올리게 만든다.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에베레스트 슈트라세라는 도로를 건넌 곳에 위치한 공원 가장자리엔 공중으로 내던져졌다가 지면에 비스듬하게 꽂힌 모양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다. 나치에 희생된 동성애자 추모관인 그 시설물의 외벽엔 추모객의 얼굴을 박싹 들이대야 어두컴컴한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작은 창이 달려있다. 서수경과 나는 2013년 가을에 그 공원으로 우연히 발을 들였다가 그 창을 통해 나치에 희생된 동성애자들을 기록한 영상물을 보았다. 그들의 외투 앞섭이나 소매의 붉은 삼각형은 유대인의 별과는 다른 꼴로 한 개의 꼭지점을 아래로 둔 역삼각형이었고, 세피아나 흑백톤이 영상이라서 당시엔 거무스름한 색으로 보였다. 그것이 나치가 동성애자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에게 찍힌 낙인인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조금 흐른 데야 알았고, 그보다 더 시간이 흐르고서야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가 핑크와 블랙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핑크 트라이앵글을 한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나치나 동성애 탄압이나 인권운동, 인류 역사에 관한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여성용 분홍 상가 팬티, 브리프나 분홍 상가 팬티를 지닌 직물 등이 검색된다. 서수경과 나는 이 결과물들을 일별하고서야 핑크 트라이앵글과 블랙 트라이앵글을 차례로 찾아낼 수 있었다. 나치는 게이에게 핑크 트라이앵글 배지를 달고 다니도록 강요해 낙인을 찍었는데, 레즈비언의 경우에는 그들만을 지칭하는 낙인이 따로 없었고, 비사교적 반사회적인 인물이나 부정한 성적 관계, 즉 유대인과 섹스한 아리아인의 낙인인 블랙 트라이앵글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했지. 레즈비언의 낙인 상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들이 남성 동성애자보다 적었다는 것이 뜻일까? 아니면 덜 보였다는 뜻일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설치된 2,711개의 추모비들은
콘크리트 광 같은 형태를 하고 저마다의 높낮이로 가지런하게 도열되어 있었는데 나치에 희생된 동성애자 추모가는 그 열에서 내던져진 한 개의 덩어리로 핍박과 말살을 목적으로 분리된 전체에서 다시 분리된 한 조각으로 다소 엉뚱하게 공원 가장자리에 꽂혀 있었으며 그 존재 양상은 내게 격리와 배제의 반복으로 보였고 서수경에게는 독자성, 가시성으로 보였다. 이렇게 해야 보이겠지. 서수경이 말했다. 그 시설물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광장을 촘촘하게 메운 추모비들 틈에 있었다면 좀처럼 그것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점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서수경의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그 좁은 창을 통해 추모관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그것이 누구를 추모하는 시설인지를 몰랐고 홀로코스트 당시 대규모 동성애자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며 베를린 동성애자 추모관의 위치야 그 가늠적 관람 방식은 적절하고도 부적절하게 느껴졌는데 이후 베를린을 떠나 그 여행의 막바지에 들른 폴란드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에서도 베를린 동성애자 추모만큼 서수경과 나를 씁쓸하고 고독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기도록 만든 것은 없었다. 정진호는 우리가 그 추모관을 보고 온 해에 태어났고 이제 5살이며 분홍을 좋아한다. 색연필을 고르거나 젤리벨리 단지에서 젤리빈을 꺼내 먹을 때 정진호는 신중하게 분홍을 선택하고 특별한 것과 특별한 사람을 그림이나 색으로 표현할 때에도 분홍을 선택한다. 조금 더 어렸을 때 그 아이는 기분이 좋으면 핑크를 우리에게 베풀곤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분홍색이야. 엄마도 분홍색이야. 뚜껑 이모는? 뚜껑 이모도 분홍색. 나는 이모는 좋아. 옷이 베푸는 기세기로 이모도 분홍색해. 정진원은 여전히 분홍색을 좋아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같이 놀던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양말을 신었다는 이유로 떼매려고 으름장을 드는 뒤로는 자기 취향을 드러내는데 고민이 많은 눈치다. 한 번만 더 분홍 양말 신으면 때려줄 거래. 그 애는 왜 나를 밀지? 왜 다음엔 나를 때리겠다고 말하지? 어린이집에서 정진원의 올해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 선생은 파랑과 분홍으로 남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정진원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넣는다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김소리에게 전달하며 어머니 집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놀리니까요. 여자 같은 자세로 오줌 눈다고 진원이가 상처를 받으니 다른 아이들처럼 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 김소리와 서주경과 나를 근심에 빠뜨렸다. 자신의 노동으로 우리 삶을 돕고 있는 그를 우리는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따가 우리는 그를 향한 신뢰가 우리 입장에서의 편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난다. 예컨대 풀립바 여자아이 둘이 손을 잡고 그에게 다가가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여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하는 거라고 말했고 서주경이 내 이마에 이맞추는 광경을 본 정진호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며 피 선생의 말을 반복했다. 여자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결혼은 남자랑 하는 거야.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2008년 작품인 애니메이션 스카이 크롤러는 3대의 전투기가 도그파이트를 벌이는 공중전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으로 키르도리의 전투기의 꼬리를 잡힌 티저의 전투기가 기체 앞머리를 들어 올려 속도를 문득 늦추는 방법으로 뒤쪽 전투기를 앞서 보내고 사격에 유사한 6시 방향을 점한 뒤 상대를 격추시키는 비행술이 등장한다. 그런 식으로 꼬리 잡는 기술을 푸가초프의 코브라 즉 코브라 기동이라고 한다는 것을 내게 말해준 사람은 서수경이었다. 적기의 꼬리를 잡느냐 마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공중전에서 코브라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이지만 기술 자체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전투기도 드물어 러시아의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 SU-37과 미국 전투기인 스텔스 F-22 정도뿐이라고 서수경은 말했다. 스카이 크롤러를 볼 당시에 우리는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26번지에 살고 있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어디로 갈까를 의논하다가 어디에도 가지 말고 휴가를 집에서 절반은 벽돌, 절반은 슬레이트로 만들어져 더위와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나는 옥탑방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여름 어느 날에 얼음을 넣은 레몬수를 마시며 위성방송을 보다가 우리는 우연하게 그걸 시청했다. 서수경이 레몬을 짜 만든 레몬수는 레몬즙의 함량이 너무 높아 시고 떨벗고 레몬수를 담은 큰 유리컵 표면엔 흘러내릴 정도로 물방울이 맺혀 컵을 쥐면 손바닥이 다 젖었지. 우리가 그때 스카이 크롤러를 방영하기 시작한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그것이 누군가의 다급한 숨소리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고 이윽고 하늘이 펼쳐졌기 때문이었어.
스카이크롤러는 어른보다 무고한 입장인 어린 인간을 파이터로 등장시킨 전쟁 서사이며 하필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번국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서수경과 내게 완전한 호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작품의 블루레이 디스크를 무작정 사고 오로지 그 디스크를 재생할 목적으로 플레이어를 구입했을 정도로 우리를 깊이 건드리는 무엇을 담고 있었다. 스카이크롤러의 세계는 실제 같은 전쟁 시설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건태롭고 이 건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리전에 동원되는 키르도레의 죽음을 끊임없이 소비한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전쟁은 저 바깥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과 선전문구 속에 있지만 스카이크롤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사람이 살고 죽는 엔터테인먼트로서 일반인들의 생활 공간 위에서 하늘에서 펼쳐진다. 키르도레 파일럿이 칸나미 유이치는 이 전쟁에서 몇 번이고 연인인 쿠사나가 스위토에게 돌아온다. 쿠사나기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 칸나미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엔 늘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예감되어 있다. 서수경과 나를 건드린 것은 아마도 이 기다림일 것이다. 당신의 기하를 기다린다. 서수경과 나는 20년을 함께 살아왔다. 20년 전 우리는 좁은 부엌에 딸린 방 하나를 얻었고 거기에 냉장고도 없이 책과 책상을 서랍장을 넣고 살았다. 밤에 불을 끄면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후미진 방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어둠 속에서 독서동 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다가 뒤를 돌아보면 벽에 기대앉아 수도코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고 있는 서수경 얼굴이 또 다른 작은 불빛 속에 있었고 그러면 나는 안도하고 도로 책을 읽거나 바닥으로 내려가 서수경이 덮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곤 했지. 지금 우리는 각자 돈을 벌고 있고 우리의 10대나 20대만큼 가난하지는 않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침대와 각자의 방이 있다. 대화나 포옹이 필요할 때 혹은 그저 서로를 봐야 할 때 우리는 서로의 방으로 건너가고 잠들기 전까지 같은 침대에 누워 대화하다가 그대로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에 각자의 침대로 돌아간다. 같이 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우리는 서로의 사물과 습관과 기척에 익숙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서로를 깨우는 아침, 각자의 일터에서 떨어져 지내는 오후에 주고받는 안부, 피곤한 기갓길 끝에 만나는 평일의 환영과 늦잠에서 깨어나 점심이나 저녁을 천천히 먹는 주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와 같은 일상이 문득 중단되는 순간을 우리는 상상한다. 때때로 나는 출국긴 전철 안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을 돌아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횡단보도 앞에서 서수경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이를 닦다가 세면대 앞에서 서수경의 퇴근을 기다리며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부엌에서 이를테면 내가 피곤하고 평화로울 때 고요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추락을 경험한다. 찰나에 불과해 심호흡을 한 번 하러 지나가고 말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회자일 때 나는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 서수경이 무사하게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서수경이 죽어도 내게 연락이 오질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다. 2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유사시 우리에게는 서로의 유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서수경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연락은 서수경의 가족에게 갈 것이다. 내게 위급한 내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김소리나 내 부모에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서수경과 내가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가능성은 서로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이고 우리는 그 가능성과 살아가며 끊임없이 서로의 죽음을 혹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가정한다. 조금씩 독을 상기를 경험한다. 일상에서 내 기도의 내용은 서수경의 귀가이다. 서수경이 매일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저 바깥에서 매일의 죽음에서 돌아온다. 나한테 뼈 한 조각을 줘. 뼈? 내가 먼저 죽으면 소용이 있나?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가져라. 2개 가져도 돼. 내 것도 줄까? 나는 필요 없어. 왜 내 뼈가 필요 없어? 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고 나면 줄게. 받아라. 그래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서수경의 가족에게 내가 그걸 서수경의 뼈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보다 남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족은 무엇을 요구할까? 2013년 10월 20일 부산 북구에는 오랜 세월 동거한 여성이 암으로 죽은 뒤 살던 집 옥상에서 투신해 죽은 60대 여성이 있었고 그가 그의 파트너와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 죽음에 이른 이유는 파트너의 가족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었어.
서수경과 나는 그 뉴스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통과 더불어 깨달았다. 서수경과 나는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했고 둘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엔 집에 관련된 권리를 남은 한 사람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으로 이혼장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낭독해 녹음으로도 남겨두었다. 남은 한 사람의 생활을 보호하고 그를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언젠가 그 일이 닥칠 때 내가 서수경이 우리의 유언대로 남은 삶을 품위 있게 마저 살 수 있을까? 서수경과 나는 공중이라는 형식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유언의 내용을 공중받으려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서수경과 나는 그 두 사람을 기다린다. 김소리가 한 명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진원이 어린이 되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나는 생각해 본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그 아이에게 설명하는 순간이 올까? 우리가 무슨 관계일까? 병원에서, 백화점에서, 여행지에서, 관공서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사는 집 앞에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는 한다. 둘이 무슨 관계 사이예요? 우리가 무슨 관계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마중가는 사람, 20년째 서로의 기가를 열렬히 반기는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이 더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을 매일 상상하는 사람. 서로의 죽음을 가장 근거리에서 감당하기로 약속한 사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묻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친구나 친척이라고 대답한다. 그 대답이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기 때문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이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답조차 실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관계가 보였을 때, 가시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적이 있다. 20년 전에 서수경과 내가 첫 번째로 빌려 살았던 후미진 방은 담으로 둘러싸인 1층이었다. 그 집은 70년대에 지어진 2층 주택으로 임대인이 사용하는 대문과 임차인들이 드러나는 쪽문이 따로 있었고 두 개의 문은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집의 소유주인 남자가 이른 시각이나 늦은 시각에 아디다스 저지를 입은 모습으로 쪽문 근처를 서성이다가 우리를 발견하면 아가씨 둘이 어디를 가느냐고 둘이서 뭘 하느냐고 맨날 같이 다니는 것을 보니 둘이 아무래도 데이트하는 사이 같다고 넋살인 것처럼 말하곤 했다. 그 집에서 어느 날 우리는 창에 달린 방충망에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뜯긴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 어느 날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열어둔 창을 보았고 그 다음엔 그 창 바로 아래쪽에 외벽에 달라붙은 정액인 듯한 물질을 발견했고 그 뒤엔 현관문을 나서면 바로 맞닥뜨리는 담벼락 위에 보란듯 올려둔 티슈 뭉치를 아침마다 목격하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며 자위하는 남성은 집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일단 집주인을 의심했다. 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 불안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한 명이고 아니라면 그는 여러 명이지. 서수경과 나의 관계가 다만 여자 둘로 누군가의 자위 대상으로 관찰되거나 몽상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집에서 그렇게 경험한 뒤로 우리는 일단 1층이나 반지하 방을 얻는 것을 피했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특히 성적으로 상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살아왔다. 그 밖에도 우리의 관계를 아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존재를 혐오한 나머지 행할 수도 있는 언가 행의 가능성도. 너희가 무슨 관계인가? 나는 궁금하다. 그렇게 묻는 우리의 이웃은 그것이 정말 궁금할까? 그 궁금함의 앞과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것은 생각일까? 예컨대 너희가 무슨 관계냐는 질문을 받을 때 서수경과 나는 우리의 대답으로 우리가 또는 우리 각자가 대면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고 질문자와의 관계 변화를 생각하고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대답 이후까지를 찰나에 상상하는데 우리에게 질문한 이웃도 그 정도는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언니라고 김소리는 말했지.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할 정도로 남을 열심히 생각하지는 않아.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과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사용한 계산으로 푸가초프의 코브라 기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었던 서수경은 그 계산법을 배운 전공을 버리고 말 그대로 서적이며 자료며 작은 모형들이며 전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 이름이 양각된 둥근 무쇠 문진 하나만을 남겼는데 그 문진이 남은 이유는 내가 그걸 내 책상으로 가져와 메모지들을 누르는 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율치료학을 택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서수경은 골절 등으로 석고붕대를 팔이나 다리에 감은 채 오래 생활한 사람이나 회복기 암 환자 근육이나 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재활을 도우며 급여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근력 단련이 필요한 집단의 수업 방식으로 운동 처방을 하고 있다. 서수경이 수업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서수경에게 종종 중매를 제안한다. 내 주변에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는데 젊은 나이에 횟집 사장이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횟집 사모님이 되어보는 건 어때?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수래. 그 집 엄마가 며느리 주려고 1억을 모아놨대. 서수경의 첫 번째 전공이나 두 번째 전공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 제안의 내용들은 최근 결혼 정년기로 넘어가서 상식적으로 서수경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이미 훌쩍 넘었으며 해가 갈수록 채취 밖에는 자리가 없을 것이므로 해가 갈수록 재취 밖에는 자리가 없으므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독촉으로 진행되는 모양이었다. 서수경은 본인의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말없이 웃고 넘어갔다지만 상식적으로 그 말을 전에 듣고 나는 다시 궁금했다. 상식적으로 해서 상식은 뭘까? 그것은 생각일까? 사람들이 자기 상식을 말할 때 많은 경우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으니 그것은 생각일까? 아니야. 커먼 세계에 대한 감이잖아. 그것이 그럴 것이라는 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해제를 쓴 정화열 선생은 상식을 사유의 상식이라고 칭하며 그것을 감각의 바탕을 둔 사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그에 따르면 상식 또는 공통감이란 아무래도 생각인 모양이고 다시 그를 인용하자면 손수공에게 적용되었다는 상식에서 상식적으로 해서 상식은 본래의 상식, 즉 사유의 한 양식이라기보다는 그 사유의 무능에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을 말할 때 어떤 생각을 말하는 상태라기보다는 바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역시 생각은 아닌 듯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라고 말하는 순간에 실은 얼마나 자주 생각을 사리분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상식, 그것은 사유라기보다는 굳은 마음에 가깝고 몸에 밴 습관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상식이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와 나의 상식이 다를 수 있으며 내가 주장하는 상식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가정조차 하질 않잖아. 그럴 때의 상식이란 감도 생각도 아니고 그저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저 이야기는 저렇게 끝나는 것이라는 간접적 판단일 뿐 아니까. 서수경은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니 나는 속상하다고 진짜 속상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이 말하는 상식이란 그의 생각하는 면보다는 그가 생각하지 않는 면을 더 자주 보여주며 그의 생각하지 않는 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교적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당신은 방금 너무 적나라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그렇지. 적나라. 그 광경은 마치 투명한 창을 통해 보이는 남의 집 베란다처럼 우리는 왜 때때로 베란다를 청소하듯 그것을 점검해 보지 않는 것일까? 모조리 끄집어내서 거기 뭐가 쌓여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고 먼지도 털어보고 곰팡이 끼거나 망가진 것은 닦거나 내다버리고 하면서 정리도 다시 해보고 새로운 질서로 쌓아보거나 하지를 않는 걸까 좀처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태도를 묵자의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1882년 거의 눈이 먼 상태에서 니체가 구입한 몰랑 한센 타자기는 현대의 타자기나 키보드와는 형태가 달랐다. 나는 그 디자인을 보자마자 영화 헬레이저의 핀 헤드를 연상했으며 저 기괴하게 아름다운 사물의 디자인이 핀 헤드라는 캐릭터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몰링 한센 타자기는 알파벳이 새겨진 앞쪽 모양의 자판이 박힌 방구 형태이며 방구의 크기는 북방구 백인 남성보다 정확히는 니체의 타자기를 연구한 디테 이버바인의 머리뼈 크기와 거의 같아 보인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두 손을 오므려 누군가의 뭐를 쓰다듬듯 문장을 타이핑했을 것이다. 명칭도 실은 라이팅볼이다. 몰링 한센의 라이팅볼은 레밍턴사의 타자기보다 작고 가벼워 휴대에 용이했고 가격도 쌌지만 상업적 경쟁에서 레밍턴 타자기에 밀리고 말았다. 무기와 재봉틀을 제작하던 미국 자본의 투자로 레밍턴 타자기가 하드웨어 개선과 보급 면에서 앞서가는 동안 라이팅볼의 유통은 코펜하겐에 머물렀다. 라이팅볼을 제작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지점을 낼 수 없었고 더 많은 라이팅볼의 주문과 제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었다. 국제 라스무스 몰링 한센 협회는 이처럼 불공정한 상황에서
물링 한세 라이팅볼 레밍턴 타자기와의 상업적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종의 뉘앙스를 담긴 문장을 공식 홈페이지에 기록해 두었다. 돈이 부족했어. 라이팅볼을 안 뒤로 나는 21세기 보편적 타이핑 도구의 모양이 방구가 아니라는 점이 몹시 유감스러웠다. 아쉽다. 라이팅볼이 보편적 형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생각을 기록하는 기계의 물리적 형태라면 네모보다는 아무래도 방구가 적합하며 그 편이 훨씬 아름답잖아. 니체가 두 손을 가볍게 오므리고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자세로 라이팅볼을 더듬어 생각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는 상상해 보고는 한다.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린 채 그는 그의 생각의 속도로 그러나 니체는 사실 그의 작업에서 라이팅볼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 모양이지만 국제 라스무스 몰링 한센 협회의 부회장인 디더 이버바이는 라이팅볼의 손상을 유력한 이유로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니체의 라이팅볼은 이탈리아의 제노아로 옮겨지는 도중에 파손되었다. 니체는 망가진 라이팅볼의 수선을 기계공에게 맡겼지만 라이팅볼의 구조를 잘 몰랐던 기계공은 그것을 더 파손시키고 말았다. 니체의 난관은 이어진다. 니체의 난관은 이어진다. 읽고 쓰는 인간이 시력을 잃은 뒤에 무엇을 읽고 어떻게 쓸까? 어제까지 그의 세계였던 보이는 세계는 이제 어떻게 감각될까? 내가 문장으로 읽고 말로 들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난 정말 깜깜할까? 목자의 먹처럼 그 세계는 검을까? 수개월 전에 나는 내 양한 시신경이 40% 이상 죽었고 앞으로도 조금씩 죽어갈 거라는 말을 들었다. 재생과 회복은 없으며 상실한 것은 영영 상실한 채로 그 광범위한 상실을 대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내게 알려준 의사는 소년처럼 말쑥한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가 특별한 렌즈를 통해 내 눈 속 유리체 너머 시신경들을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그의 진료 도구가 내 눈 속으로 쏘아 보내는 빛을 바라보았다. 주홍색 빛이었고 그 빛에서 민트껌 냄새가 났다. 의자 등받이가 너무 좁은 각도로 세워져 있어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구부정하게 몸이 꺾이지 않으려고 다리와 등에 힘을 주고 앉아 있다가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다. 안압이 높은가? 아니다. 최근에 내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아니다. 편식 때문에 아니다. 너무 울어서 아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의사는 짧은 말로 대답하면서 검사 결과를 띄워놓은 모니터 쪽으로 돌아앉았다. 나는 진료실 구석에 놓인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 이쪽을 보고 있는 서수경을 바라보았다. 어두컴컴해 서수경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달라고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그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물구나무 서기를 하지 말라고 대답한 뒤 점화액을 내게 처방해 주면서 이 질병의 치료는 본질적으로 치료라기보다는 관리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가급적 오래 남은 시신경과 중심 시력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잘 관리하면 괜찮을 겁니다. 내가 그의 심플하고 담백한 낙관을 불신하는 까닭은 그가 이 병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환자가 내가 고통을 느낄 리 없고 시신경은 다소 잃었지만 시력은 1.0 정도 로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려고 할 때마다 나는 구토와 어지럼을 느끼고 있었다. 때때로 눈 속에서 짧은 바늘이 곤두서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늘 초점이 불분명한 상태로 무엇을 보느라고 두통을 느꼈는데 저녁 무렵엔 이런 감각들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웠고 그럴 때 눈을 감으면 아주 작은 단말마에 흔적처럼 소금 알갱이만한 크기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점들을 보고는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검사를 하러 병원을 찾은 이유가 바로 그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이었는데 내가 책을 자주 읽는다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도 괜찮다고 독서와 시신경 손상은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책이나 다른 무언가를 읽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필 내가 보려는 그 페이지 그 문장이 또렷하게 보이질 않는데 이것은 내가 매번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일단 보이기 때문이겠죠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보이죠? 글쎄 그것이 보인다고 그 점이 불편하다고 거듭 말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안 불편할 텐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를 바라보다가 훨씬 좋지 않은 사례에 비해 라는 말을 그가 하고 싶었을 거라고 나는 바로 그 말을 생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볼 수 있는 세계가 중단된다며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읽고 쓸까? 전필로 기록된 점자로 충분할까? 점자로 번역되었거나
애초에 점자로 기록된 문헌은 충분히 있을까? 내게 충분할 만큼 있을까? 서수경과 나는 그런 질문을 가진 뒤에야 비맹인이 사용하는 글자를 일컫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맹인이 사용하는 글자를 점자라고 칭하는 것처럼 비맹인이 사용하는 글자를 일컫는 말이 있으며 그 말이 묵자라는 것을 그때서야 묵자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언어 도구이며 벽이며 간판이며 각종 게시판의 공지사항이며 약병에 붙은 라벨에 적힌 안내문과 주의사항과 경고와 지금 이 문장 그러니까 롤랑 바르타, 생텍쥐 베리와 한나 아렌트와 라울 힐베르크의 책에 잉크로 인쇄된 것들이 모두 그것에 해당하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세계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도 우리는 그때 알았다. 서수경과 나는 40여 년을 사는 내내 그 말을 몰랐던 이유가 궁금했다. 우리를 둘러싼 기록 문자들, 우리가 보는 언어들이 전부 묵자인데 그것을 묵자라고 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 없고 본 적 없으면 말해본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묵자의 상태가 상식이라서 그걸 부를 필요도 없어. 그것이 너무 당연해 우리는 그것을 지칭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 뒤에 내가 본 것을 지금 이 식당 앞에서 기억해낸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나는 ITX 열차를 타려고 용산역 1번 플랫폼에 서 있었다. 손이 너무 차서 코트에 두 손을 넣었지만 공기가 너무 싸늘해 별 소용이 없었다. 경의중앙선 전철과 춘천행 열차가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열차 진입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고 안내방송이 뒤따랐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플랫폼에 서서 이번 열차가 어떤 열차인지를 알리는 다음 공지를 기다렸으나 그곳으로 끝이었다. 그냥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게 어떤 열차이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광판에 안내되는 지평이라는 묵자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지금 들어온다는 그 열차가 지평행 전철인지 춘천행 ITX 열차인지를 알 길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그것을 깨닫고 몹시 당황한 채로 지평이란 글자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지평행이다. 그것은 안내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보면 되니까. 토요일 오전 11시라는 묵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묵자를 읽지 못하는 누군가가 용산역 1번 플랫폼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가 동행인 없이 홀로 서서 열차를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 보는 이는 보지 못하는 이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이가 왜 거기 있는가? 그는 고려되지 않는다. 용산역 1번 플랫폼의 상식에 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거기 없다. 나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거기 있었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상식의 세계라는 묵자의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그 플랫폼의 골격은 건강일까? 사람들의 상식에 따르면 나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고 착한 딸이 될 수 없으며 비맹인으로서 점차로 멀어지고 있다. 나는 건강이라는 말에서 철근에 점착된 오일 냄새와 매캐한 연기와 니체의 냄새를 맡는다. 니체는 1882년에 어떻게 보아도 인간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몰링 한센 타자기를 만나고 1883년에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원고를 열흘 만에 완성했으며 그 뒤로 작업을 이어가다가 1887년엔 도덕의 계보를 발표한다. 자라투스라와 도덕의 계보 사이는 독일의 식민지 경영이 시작된 시기였다. 독일 식민사업협회가 1884년에 설립되었다는 전까지를 생각해보며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가 힘의 우월성, 주인 명령하는 자라는 뜻으로 아리아라는 단어를 풀고 고트인을 구트, 조음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 작은 두개골 크기를 언급하며 지적, 사회적 본능에서 우세하게 되었다라고 비약하는 것은 그만의 독특한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당대 정신의 반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니체는 썼고 나치즘은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대중적 설명서를 니체의 저작에서 발견했다. 그 와중에 몰링 한센 타자기와의 물적 접촉이 니체의 골상학적 발언에 영향을 주기도 했을까. 그것을 나는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인간을 도구로 기계적 측면에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전체주의적 시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며 모종의 도구, 두개골 모양의 타자기가 그 근원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볼 법하지 않겠나. 도구를 진 인간은 도구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한다. 그 시절의 도덕적 기준으로도 지금의 도덕적 기준으로도 도대체 건강하지 못한 나는 도덕의 계보를 펼치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두고두고 생각하고 싶기로는 유일했던 문장을 다시 읽어본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완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한 편을 쓰고 싶다. 언젠가 그것을 완성할 날이 있을까? 나는 매번 그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도 죽지 않는 이야기를. 실명하고도 나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도 이 생각을 타이핑할 수 있다. 실명하고도 나는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저 혼자 촉각의 세계는 내게 세계를 향한 다른 감각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내 이웃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집에 맹인 여성이 산다. 내가 내 이웃을 믿지 못해 그것을 숨기려고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까워.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너무 많아. 이미 읽었으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할 책도 너무 많다. 나는 언제든 책을 펼치고 모든 지면을 만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 적힌 문장을 읽을 수 없어. 내가 탈 것이다. 모든 지면은 내 손가락 끝에서 평평한 종이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1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막, 그 속에서 메마르게 익사하지는 않을까? 내가 그것을 걱정하며 시야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쪽씩 눈을 가려가며 책꽂이 앞에 서 있으면 서수경이 다가와 내 머리에 손을 올린다. 나는 이따금 눈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수경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우리는 밤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다. 나는 서수경의 목과 어깨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서수경의 호흡으로 문장을 듣고 이야기의 높낮이에 조용히 공명하는 서수경의 낭독에 공명한다. 서수경은 좋은 낭독자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매번 깨닫는다. 지난 세월 내내 서수경은 내게 조금도 지겹지 않은 화자였으니까. 서수경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서수경은 어떤 이야기를 쓸까? 서수경이 우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오늘이 오늘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 뒤엔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 서수경과 김소리와 정진원, 정호의 이 집에서 잠든 사람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집에 모여 아침을 먹고 뉴스를 보았다. 3년 전에도 우리는 이 식탁 앞에 모일 예정이었다. 아이가 먹을 초콜릿 케이크와 우리가 먹을 생크림 케이크를 사고 라넌큘러스 꽃다발 선물도 준비해 저녁에 모일 예정이었다. 식탁에 올리는 음식이나 구정물은 조금씩 달라도 매년 그렇게 모이는 날이었다. 케이크와 촛불과 꽃이 있는 날 2014년 4월 16일에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 서수경의 생일이었다. 2013년에 서수경과 내가 보름 일정으로 유럽을 향해 떠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폴란드 52행 침이었다. 우리는 베를린 중앙역에서 국경을 넘어 열차를 탔고 폴란드 포즈난에서 한 차례 열차를 갈아탄 뒤 저녁 늦게 바르샤바에 도착해 이튿날 다시 열차를 타고 크라쿠프로 이동했다. 크라쿠프에서 52행층까지는 버스를 이용했는데 크라쿠프 터미널에서 출발한 그 소형 버스의 실내는 아주 좁았고 어두웠으며 가는 길엔 비가 조금씩 내렸다.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에서 관람객들을 맞은 도슨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는 배를 꽉 채는 투피스 재킷을 입었고 재킷과 같은 색 스커트 아래엔 회색 스타킹에 두꺼운 굽이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는 인체를 태운 소각로에서 긁어낸 재를 담은 항아리 앞에 관람객들을 세워두고 거기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면서 아우슈비츠에서 발생한 사망자, 희생자 수는 전부 임의로 계산한 추정치에 불과하며 지금까지도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언카운터블. 우리는 그의 엄숙하고 진지한 설명을 들으며 제1수용소를 둘러본 뒤 버스를 타고 제2수용소인 비르케나우로 이동했다. 비르케나우로 들어가는 문은 열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거대했고 그것이 그 공간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문이었다. 우리가 비르케나우에 당도했을 때 흰 바탕에 파란 줄무늬의 유대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를 저마다 망토처럼 어깨에 등에 두른 청년들이 경기에서 이긴 축구 선수들처럼 주먹을 치켜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용소와 바깥을 잇는 단 하나의 길에 놓인 철로 위를 걸어 수용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생존자들의 후손이었을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아 그 후손으로 그 장소에 이렇게 돌아왔다는 승리의 함성이었을까? 도슨트는 아직 남아있는 수용시설과 소각로와 여성과 아이들의 재가 뿌려진 연못으로 관람객들을 안내했다. 그날 안내의 마지막 장소인 공중변소에서 포로들이 재빠르게 바지를 내리고 앉아 배설했던 구멍들의 열을 가리켜 보이며 도슨트는 관람객들에게 이 구멍들이 뜻하는 바를 물은 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절명수용소라는 공간은 포로 수용소나 교화가 목적이 아닌 오로지 인간 말살과 모욕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적 공간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공중변소를 나오는 길에 누군가 그에게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라고 울적하게 묻자 도슨트는
완고하도록 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We can't judge them." 그 말은 내게 주문처럼 들렸다. "We can't judge them." 아마도 그는 장소에서 그 대답을 반복해왔을 거라고 서수경은 말했다. "사람들이 자꾸 물을 테니까 거길 방문하는 세계인들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즉시 대답할 수 있었겠지. 우리는 그들을 재단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몇 번이 반복된 질문에 훈련되고 준비된 표정과 어조.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상투어가니까 2013년에 비르켄나우에서 우리가 들은 대답은 한나 아렌트가 두려운 교훈이라고 한 그것.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상투성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었을까. 그러나 이런 대화나 생각은 아주 나중에야 할 수 있었고 서수경과 내가 버스를 타고 아우슈비츠 제1 수용소를 떠나 비르켄나우에 당도했을 때부터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그곳에서 여성 포로들의 비참한 막사를 보고 공중연설을 보고 소각놓은 검은 벽에 남은 손톱자국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비르케나우 그곳이 강막한 벌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래서는 도망갈 수 없어. 절명 수용소에 이르는 기차에 실려 비르케나우에 도착한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완전한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재현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가 보아왔으며 실제로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은 사실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공간의 모든 세부와는 별도로 그리고 일관된 맥락으로 그 공간이 선언하는 바는 이것이었다. 탈출할 수 없어. 2015년 4월 16일은 서수경의 39번째 생일이었고 우리는 저녁에 서울시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만났다. 서수경은 입구를 끈으로 조이는 주머니 모양의 룩색을 메고 있었는데 벌써 여러 번 사용해 긁히고 눌린 청록색 발포 방석이 룩색 바깥으로 조금 비어져 나와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춥겠다고 서수경은 말했다. 우리는 플라자 호텔 쪽으로 길을 건넜다. 경찰 버스들이 시청 광장을 에워싸고 있어 광장 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었다. 서수경과 나는 늘어선 경찰 버스들이 만들어낸 벽을 따라 구시청까지 걸어간 뒤 거기서 입구를 발견했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는데도 광장에 사람이 많아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들어서자마자 이동하는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렸다. 거기가 어디냐고 묻고 여기는 어디라고 설명하고 거기로 가겠다 여기로 와라 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북적였다. 서수경과 나는 그들 속에서 간신히 몇 미터쯤 나아가다가 구시청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두 번째 단에 가까스로 발을 올리고 설 수 있었다. 광장 어딘가에 도착한 일행과의 무수한 통화 끝에 조우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머리 뒤쪽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서수경과 나는 몸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과 밀착된 채로 그들의 안부와 일상에 관한 대화를 들었고 그들 중 다수가 과거의 직장 동료였으며 그들 중 한 명이 들고 있는 큼직한 꽃다발은 추모식이 끝난 뒤 광화문에 있는 아이들 영정을 위해 마련되었는데 인파를 뚫고 다니는 틈에 꽃모가지가 벌써 손상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국화와 백합의 조합으로 그 꽃다발을 준비한 여성은 이따금 가던 꽃집이 문을 닫고 사라져 부근에서 다른 꽃집을 찾느라고 고생했다고 말했다. 어머닌 좀 어때세요? 여성이 누군가에게 물었고 내 오른쪽 어깨 위에서 한 남성이 아 그게 말이죠 라고 비교적 밝은 어조로 답했다. 그의 대답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고관절 부위의 오랜 통증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그와 그의 형제들은 수술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10여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고 그때에도 통증 때문에 재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술 뒤 바로 재활에 들어가는 무릎 수술과는 다르게 고관절 수술은 침대에 오래 누워 지내야 한다니 하루 다루고 이틀 다른 노인네가 그 연세에 그렇게 오래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과연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수술의 목적 그대로 통증은 덜할지 몰라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